지난주에 배웠던 것들이 어토믹 업솔션 쪽이었었고, 그래서 이제 라미나 플로우 버너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두 번씩 눌러야 넘어가지. 얘는 뭘까? 지금 빛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지난 시간까지 옵티컬 어토믹 인스트루먼트에 대해서 배웠고, 그 중에서도 어토믹 업솔션에 대해서 주로 배웠죠. 그래서 원리에 대해서도 배웠고, 그 다음에 아마 지난주에 좀 새로운 거라고 하면은 이 어토믹 업솔션 픽들이 왜 브로드해지니까, 픽의 위드스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넓어지느냐, 이런 거 얘기했었죠. 언설틴티, 도플러, 프레서, 그 다음에 마그네틱 같은 것들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불꽃에서의 그 온도의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것이 어떻게 보면 어토믹 업솔션이랑 어토믹 에미션이랑 갈라주는 중요한 차이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온도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중점적으로 얘기한 게 어토마이저, 다른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에는 없는 거가 그냥 어토마이저죠. 이거는 어토믹 스펙트로메트이기 때문에 시료가 용액으로 있든 고체로 있든 다른 형태로 있든, 그러니까 일단 원자화를 시켜야지 그 다음에 그 원자의 업솔션 스펙트럼이나 에미션 스펙트럼을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어토마이저 부분이 이 옵티컬 어토믹 인스트루먼트에서의 굉장히 좀 새롭고 중요한 부분이 될 거고, 그 대표적인 거가 플레임 어토마이저, 일렉트로 서멀 어토마이저, 그 다음에 글로우 디스차지 어토마이저,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리고 플레임 어토마이저의 장점, 단점, 그 다음에 일렉트로 서멀 어토마이저의 장점, 단점, 이런 것들, 원리,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리고선 기존에 우리가 7장이나 이런 데서 배웠던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들, 소스를 뭘로 쓸 거냐, 샘플 컨테이너, 웨이브랭스 디텍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야 되는데, 소스에서 이 어토믹 업솔션이 굉장히 독특한 부분이 있었죠. 그게 뭐였지? 홀로우 캐소드 램프, HCl. 근데 이 복도에서 HCl 냄새가 많이 나대. 청소를 해서 그러나?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건. 하여튼 그 HCl이랑은 다른 HCl이지만은 홀로우 캐소드 램프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그래서 오늘은 저 홀로우 캐소드 램프,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표정을 보니까 좀 난감해하는 표정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다시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 거고, 그 전에 그 1차 중간 시험 채점한 거를 해놨더니 실망하지 마라. 여기가 끝이 아니야. 여기가 100점. 그러니까 실제 스케일은 여기까지 가는데, 내가 시험 문제를 너무 쉽게 냈는지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둘 다일 수도 있고, 일단 대부분 학생들 잘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분포가 보니까 여기에 아주 분리가 잘 된 픽이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 픽이 두 번째 픽이 있는 듯 하지만은 이 센터 중심으로 봤을 때 약간 어시메트릭하지? 그러니까 아마 이 픽은 두 개의 컴포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에 하나가 있고 이쪽에 하나가 약한 픽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일단 이걸 보면서 난 여러 가지 생각을 하지. 만약에 이런 분포라면은 그 세 개의 분포가 있으면 그걸로 A, B, C를 나누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 그리고 다음 2차 중간 시험 때 그때는 이게 100점 만점에서 95점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문제를 너무 수월하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얘하고 좀 분리가 안 되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오버랩이 되는 정도로. 그리고 우리 이번에 조금
공부를 했는데 컨디션이 안 좋았던가 아니면 나랑 포인트가 달라서 너무 어려운 것만 공부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약간 이 두 번째 픽 이후에 있는 친구들은 좀 이 두 번째 픽으로 같이 가서 우리 다음에는 그 세 개의 픽이 아니라 두 개의 픽으로 나타나면 좋지 않을까? 그러면은 나도 학점을 줄 때 훨씬 더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이번에는 대부분 중간 시험을 책에서 거의 문제 안 바꾸고 계산 문제는 내고 거의 안 바꾸고 내고 그 다음에 뭐 그냥 개념 우리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것들 중심으로 물어봤었는데 그래서 다음 시험 때는 그런 부분을 이번 시험 정도 나왔던 내용들을 한 전체의 한 70%나 한 80% 정도를 그렇게 내고요. 그리고 한 20%나 30% 정도는 약간 여러분들의 어떤 좀 뭐지 그 차별성을 문제의 변별력을 좀 높이는 문제도 조금 더 낼게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 처음 이제 한 학기 중간 정도 지났으니까 대략 그 가르치는 스타일, 그러니까 내가 수업하는 스타일을 캐치를 한 것 같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이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좀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도 풀어보고 다른 생각들도 해보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건 그렇고, 그리고 저거는 뭐 전체 아직 30%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30%밖에 안 되는데 아까 그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스케일이 여기까지 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첫 시험에 잘 봤다고 해서 또 자만하는 거는 이제 그 나중에 굉장히 그 후회하게 되는 일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첫째 시험에서 좀 안 좋다, 시험이 상대적으로 안 좋다고 해서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기말고사 이런 굉장히 다양하게 조절을 할 수 있는데 시험이 난이도가 어려워지면은 아까 그 점 픽, 그러니까 각각의 픽들의 그 거리가 멀어지지. 그러면은 같은 만약 기말고사가 4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25, 25, 30이었나? 그랬던 것 같다. 30%를 차지한다고 하더라도 실제 임팩트는 훨씬 클 수도 있겠죠. 실제 성적에 미치는 임팩트는. 하여튼 그거는 성적은 이제 지나간 건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공부하는 것들을 잘 배워야 될 거고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마지막 부분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자를 분석할 때, 원소를 분석할 때 좋은 점은 이 어토믹 업소루션 라인들이 굉장히 얇다는, 그러니까 굉장히 밴드위스가 좁다는 이런 얘기를 했고, 그런 거는 처음엔 좋은 것 같았는데 이것에 해당하는 라이트 소스를 찾으려니까 이렇게 밴드위스가 좁은 것에 적당한 그러니까 라이트 소스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은 모노크로메이터를 엄청나게 좋은 걸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 뭐 가격도 굉장히 올라갈 거고, 그리고 실제로 최근까지도 모노크로메이터 밴드위드스가 이 어토믹 업솔루션 픽의 밴드위드스, 그러니까 위드스보다 훨씬 더 넓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넓으면 어떤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우리가 업솔루션 스펙트로스코피는 제일 기본적인 바닥에 깔고 있는 게 비어의 법칙을 만족해야 된다는 건데, 비어의 법칙에 적용되려면은 소스의 픽 위드스, 밴드 위드스가 요 업솔루션 되는 이 업솔루션 픽의 밴드 위드스보다 좁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더 넓으면은 리니어리티가 성립이 안 돼. 비어의 법칙에서의 선형성이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비어의 법칙에서를 만족시키려면은 요 소스가 요거보다 좁아야 되는데 일반적인 모노크로메이터로는 훨씬 더 넓으니까 비어의 법칙에 맞는 그런 정량성이 없어질 거고, 그래서 사람들이 국리에서 만든 게 픽 위치가 정확히 여기 같은 위치에 위치하고 그 다음에 밴드위스는 훨씬 좁은 걸 만들려면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온도에서 이 업솔루션이 일어나는 거죠? 불꽃 안에서 어토마이즈 되면서 되는 거니까 어토믹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몇 도 정도라고 했어요?
대략 몇 도 정도 였을까? 그 태우는 불꽃 안 보고 1000? 좀 1000에서 조금 너무 적게 썼어. 한 2-3,000도 정도 사이였던 걸로 기억하면 될 거예요. 2-3,000도, 한 2,500도 정도 되는 온도에서 얘를 태우면은 픽이 원래의 uncertainty broadening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브로드닝이 더 있다고 그랬지? 도플러나 프레서에 의한 브로드닝이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넓어진 거라고. 근데 그거는 도플러 브로드닝 같은 경우에는 원자들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냐, 속도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속도는 결국 그 온도랑 관련되는 거고,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픽도 넓어질 거예요. 반대로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는 압력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이 픽도 좁아지는 거지. 그래서 사람들이 머리를 쓴 게 같은 원자에서 나오는 에미션 라인을 쓰는데 근데 온도를 낮추고 그리고 압력도 낮춰서 이 밴드 위드스, 그러니까 픽 위드스를 좁게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한 게 이유군요. 에미션 스펙트럼 오브 소스에서 그래서 고안을 한 게 홀로우 캐소드 램프라는 거가 여기 만약에 우리가 소디움에 대해서 옵저베이션을 보고 싶고 소디움을 위한 라이트 소스가 필요하다. 그러면 여기 캐소드 안에다가 여기다 소디움을 넣어놓고 그리고 여기 어노드, 캐소드 사이에 전압을 걸어주게 되면은 그리고 이 안에 니온이나 아르곤 같은 게 낮은 압력으로 이렇게 차야지 있으면은 이전에 글로우 디스차지 이런 거 할 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 아르곤이 아르곤 이온이 돼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쪽 극으로 그러니까 달려가는 거지. 충돌을 해서 여기 있는 소디움 원자들을 원자화시켜서 그러니까 소디움 원자들이 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고 그 다음에 엑사이트 됐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기서 소디움의 에미션 라인인 이 픽이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그 빛이 이 윈도우를 통해서 불꽃이 이쪽에 불꽃이 있는 거예요. 불꽃 쪽으로 가서 불꽃 안에서 원자화된 시료 중에 소디움 원자에 의해서 흡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소디움 에미션 라인으로 소디움의 업솔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왜 홀로우 캐소드 램프라고 하냐면은 여기가 이렇게 튜브처럼 안에가 비어있는 이러한 상태에 여기에다가 그 소디움을 채워넣는 거고 그리고 요 옆에 보면은 글라스 쉴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직접 이렇게 전자가 아르곤이 이쪽으로 충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아르곤을 이온화시켜서 이쪽으로 그러니까 가는 길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소디움이 어토마이즈가 돼서 엑사이트 됐다가 다시 떨어지고 그러면은 어디로 갈까? 그냥 놔둔다면 온 사방에 다 가서 이제 그 코팅이 될 거야. 증착이 될 거야. 그런데 여기서 최대한 그 소듐이 여기서 그러니까 어토마이즈 됐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를 이쪽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디자인을 홀로우 캐소드로 만들고 여기에 이제 글라스 쉴드를 만들고 그래가지고선 어떻게 보면 여기에 소듐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이 램프의 수명은 짧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명을 좀 더 길게 하고 또 좋은 소스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홀로우 캐소드 램프라는 형태로 하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그러면 소듐을 우리가 분석하고자 할 때는 소듐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홀로우 캐소드 램프를 쓸 거야. 그리고 다른 원소를 할 때는 또 다른 원소가 들어있는 거일 때 만약에 마그네슘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안에 마그네슘이 채워져 있는 그런 홀로우 캐소드 램프를 쓸 거고 그럼 여러 개의 램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지난번에 이런 램프가 어떻게 장치가 되어 있다고 했지? 혹시 기억나요? 네? 그치. 권총에서 총알 있는 것처럼 하나씩 이게 뭐 6개면 6개 아니면 8개면 8개 달려있고 우리가 소듐을 분석하고 싶다 그러면은 그게 뭐 자동으로 찍 돌아가서 그 라이트 소스의 위치에 얼라인이 되고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하고 싶으면 마그네슘이 가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요 안에다가 몇 개의 다른 원소들의 혼합물, 만약에 소듐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보고 싶다 그러면은 소듐하고 마그네슘을 같이 넣어주고, 몇 가지 비슷한 엘리먼트를 같이 넣어주고, 그렇게 되면 한 가지의 홀로 캐소드 램프를 가지고 여러 개의 그 원소에 대해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뭐 주기율표에 있는 뭐 100몇 개의 원소에 대해서 다 램프를 가질 필요는 없게 되겠지.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게 어토믹 업소루션 스펙트로메트리에서의 라이트 소스예요. 요거는 어토믹 업소루션에서 제일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니까 어토마이저를 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라이트 소스가 다르다. 이런 것들이 다른 점이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 다른 일반적인 구조는 우리가 7장이나 6장 앞에서 배웠던 그런 일반적인 옵티컬 인스트루먼트의 구조랑 많이 유사한데요. 싱글빔하고 더블빔 인스트루먼트는 예전에 분석화학 때 살짝 배웠죠. 싱글빔 같은 경우에는 소스에서 빛이 나와서 하는데, 아마 이 경우에는 블랭크를 찍고 그 다음에 샘플을 찍고 블랭크 찍고 샘플 찍고 왔다 갔다 하면서 찍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소스에 플럭츄에이션이 있다 그러면 그게 좀 에러가 될 수 있겠지. 근데 더블빔인 경우에는 이 안에 차퍼가 있어서 램프에서 오는 빛을 뭐 이것도 동시는 아니지만은 순간적으로 차퍼에 있는 거울이 있는 부분이 올 경우에는 이쪽 길로 가서, 그러니까 시료나 플레임을 통과하지 않으면서 디텍터로 가기 때문에 거의 흡수되지 않은 I0에 해당하는 시그널일 거고, 그리고 차퍼에서 구멍이 뚫려 있는 부분이 지나갈 때는 플레임 쪽으로 빛이 가기 때문에 플레임 안에서 원자화되고 있는 시료의 업솔루션을 측정해서 I1을 측정할 거게 될 거고, 그리고 두 개 간의 레이시오를 이용해 가지고선 우리가 이제 업솔루션을 그러니까 농도를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했던, 그러면은 소스는 hollow 캐소드 램프를 쓴다고 그랬고, 어토믹 업솔루션에서 소스는 그렇고, 플레임은 이제 어토마이저에 해당하는 부분이니까 뭐 일렉트로 서멀 어토마이저나 아니면 플레임 어토마이저 이런 것들을 사용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 뒤에 부분에 여기서 나오는 빛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만 고르는 부분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그레이팅인데,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그레이팅 중에 하나인 것 같고, 굉장히 이건 심플한 거고,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가 배웠던 그 모노크로메이터죠. 오목 거울이 두 개 있고 그런 상태고, 이런 것들은 뭐 다시 중복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5장에선가 그 락인 앰프를 배웠죠. 여기서 들어오는 시그널이 들어오는 부분에만 맞춰서 증폭시키고, 그러니까 마듈레이션하고 그 다음에 증폭시키고 디마듈레이션 하는 것을 여기 차퍼의 레퍼런스 시그널과 동기화시켜서 뭐 증폭 및 디마듈레이션 하는 그런 유닛이 락인 앰프라고 그랬는데, 그것이 이 어토믹 업솔루션 스펙트로메터에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다 비슷할 것 같고, 디텍터를 얘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여기서는 주로 어떤 디텍터를 쓸까? 어토믹 업솔루션에서 여러분들 분석화학 때도 배웠을 텐데, 디텍터 중에서 제일 뭐 센시티브하고 이건 지금 미량을 분석해야 되는 거니까 디텍터에서 기억나는 거 없어요?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정답이 되네. 우리가 이제 여기서 아마 분석화학 때도 뭐 그림도 설명이 잘 나오고 그래서 내가 이번 수업 때는 자세히 얘기 안 했지만은 이 어토믹 업솔루션 아니면 어토믹 에미션이라든가 이런 굉장히 미량인 것을 분석할 때는 굉장히 작은 시그널을 잡는 게 중요한데, 그때 제일 그 센시티브한 디텍터가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 그러니까 PMT죠. 그래서 뭐 어떤 경우든 PMT가 제일 많이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여기에 쓰는 그 셀의 샘플을 담는 그릇이라든가
아니면 윈도우라든가 미러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샘플의 셀은 여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여긴 어토마이저에서 태우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그 빛이 지나가는 이런 그레이팅이라든가 미러 같은 것들의 재료는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여기서 다루는 빛은 어느 파장대역이에요? 가시광선이나 기껏 해봤자 UV. 그러면 가시광선이나 UV에서 그러니까 트랜스페런트한 그런 재료들을 쓰면 되지. 그런 재료가 뭐가 있었지? 주로 글라스, 쿼츠, 뭐 이런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전에 챕터 5, 6, 7 이런 정도에서 이미 공통적인 부분들은 배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책에서도 언급이 안 되거나 언급이 돼도 간단히 넘어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 질문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자면은 하얀색이 그래서 어토믹 업솔루션이라는 거가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측정을 했어요. 이제 측정을 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터피어런스. 이 인터피어런스는 뭐 빛의 간섭 그런 거가 아니라 시그널에서 어떤 그 방해들이 있나 이런 것들인데 여러분들 책에 몇 페이지쯤 있나? 6장에 241페이지에 있네요. 241페이지에 보면은 9C로 해서 Interference in Atomic Absorption Spectroscopy. 이제 각각 좀 어떤 뭐 다음에 뭐 IR, 라만, 뭐 NMR 이런 거 들어갈 때도 그렇겠지만은 어토믹 업솔션 스펙트로메터라는 어떤 분석 방법을 배우게 되니까 그 방법에서 나오는 어떤 이 그 필요 없는 시그널들, 필요 없는 시그널들에 대한 보정 같은 게 필요한데 일단 인터피어런스가 뭐가 있을까? 그 책에 보면은 그리고 인터피어런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거나 그러니까 정확한 농도를 측정하려면 정확한 스펙트럼을 얻어야 되겠죠. 그럴 때 문제가 되는 어떤 노이즈 같은 요인들이 뭐가 있냐면은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 그러니까 분광학적인 어떤 간섭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화학적인 간섭이 있을 수 있고 그래요. 근데 이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펙트럼에서 어떤 다른 물질들이나 아니면 다른 시그널들이 간섭을 일으키는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뭐 그레이팅 얘기할 때도 있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업솔션 픽이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근데 그 근처에 다른 성분이 시료 안에 있는 다른 성분이 요 바로 옆에서 이렇게 할까? 또 업솔션 픽이 있다고 그래봐. 그러면은 우리가 측정하고 싶은 거는 얘인데 그 옆에 주변에 있는 다른 픽 때문에 다른 성분 때문에 이 픽의 인텐시티가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요 파장에서 이걸 측정해서 이게 I니 뭐 I 제로니 이렇게 해서 업솔션을 구하게 되는데 원래는 요만큼 들어있는데 요 주변에 있는 다른 픽 때문에 픽의 인텐시티가 업솔션 픽의 인텐시티가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만큼이 에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어토믹 업솔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야? 굉장히 업솔루션 픽이 어떻다? 거의 라인이지. 옹스트롱 단위보다 더 낮은 아주 샤프한 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뭐 우리가 A라는 성분에 대해서 픽이 있는데 다른 B라는 성분이 에 의한 그 어토믹 업솔루션 스펙트럼이 두 개가 이렇게 겹치는 경우는 그렇게 찾기 쉽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봐도 돼요. 한두 가지 케이스가 책에 나오긴 하는데, 근데 실제로 더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러니까 어토믹 업솔루션도 이렇게 뭐 옹스트롱 이하의 굉장히 샤프한 픽들이 나타나는데, 어토믹이 아니고 몰레큘러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어땠어요? 굉장히 브로드했었죠. 몰레큘러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도 나오고 얘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넓게 나왔으니까 굉장히 겹치기가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른 플레임 안에서, 그러니까 태우는 그 불꽃 안에서 있는 다른 분자들, 그런 것에 의한 인터피어런스, 그런 것에 의한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가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컨버스천 프로덕트가 있을 수 있어요. 잠깐만요. 케미컬 인터피어런스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꽃에는 결국은 무슨 아세틸렌을 태우든 그리고 산소를 하든 해서 그 불꽃 안에 자체적으로 하다 보면 완전 연소가 다 되면 다행이겠지만은 불완전 연소가 되는 프로덕트가 있다든가, 그리고 그 성분에 의해서 그 불완전 연소가 되는 성분에 의해서 어떤 이런 스펙트럼이 백그라운드로 나올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 인텐시티가 업솔루션이 훨씬 더 커지잖아. 실제로는 그만큼 들어있지 않는데 요 백그라운드에 의한 거가 증가되니까 그만큼 더 많은 것으로, 그러니까 파저티브 쪽으로 시그널이, 그러니까 농도가 더 크게 나오게 되겠죠. 원래는 뭐 우리가 중금속을 분석을 했는데 그것의 농도는 한 1ppm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컨버션 프로덕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백그라운드 업솔루션에 의해서 커지게 되면은 뭐 이런 게 되게 예민하거든요. 뭐 중금속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수은 이런 것들이 정부기관에서 규제하는 것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분석을 잘못하게 되면 실제로 없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다고 분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한 그 백그라운드 컬렉션을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컨버스천 프로덕트라는 거는 결국은 그러니까 연료로 사용하는 거나 아니면 산화제로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인데, 만약에 시료에서 발생하는 게 아니라 연료나 아니면 옥시던트의 조건에 따라서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서 생기는 거라면은 이건 어떻게 해결하면 될까? 간단히 생각하면 어떻게 하면 해결하면 이 백그라운드를 없앨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돼? 너무 어렵나? 이 경우에는 그냥 블랭크를 사용해 주면 되죠. 시료의 그러니까 용액에 그러니까 우리가 측정하려고 하는 시료 말고 나머지 뭐 물하고 뭐 이런 뭐 아니면 우리가 산으로 한다면 그 산만 통과해 주면서 요 팩터가 얼마나 되는지, 그러니까 요 픽이 없는 상태에서 요게 백그라운드 업솔루션이 얼마인지 보고, 그 다음에 시료를 넣어서 시료에서의 업솔루션을 측정하고 그 다음에 빼주면 되겠죠. 이런 부분은 간단히 해결이 가능한데, 이런 그 불꽃 안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서
매트릭스 이펙트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매트릭스가 뭐지? 매트릭스. 영화 이름? 그리고 또 뭐가 이건 뭐지? 분석화학 때 배웠는데 매트릭스를 매질. 보통 우리 한글책에서는 매질이라고 아마 번역을 할 거예요. 매질은 뭐지? 우리 시료를 분석하는데 만약에 뭐 혈액에 있는 뭐 중금속의 농도를 분석한다. 그러면은 그 혈액의 그 금속은 아마 몇 ppm도 아니고 뭐 ppb 굉장히 낮은 농도로 있을 텐데 그거 말고 다른 것들이 엄청나게 많죠. 우리 피 속에 보면은 뭐 각종 유기물질들, 뭐 적혈구, 백혈구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유기물질이나 아니면 다른 성분들이 결국은 우리가 분석하려는 성분 말고 그 나머지들 그것들이 그 매질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증류수라면은 이런 매트릭스 이펙트가 거의 없겠지만은 그 안에 있는 다른 성분들이 불꽃 안에서 같이 타잖아. 타면서 불완전 연소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타면서 새로운 중간 상태의 어떤 분자들을 만들 수도 있고 걔네들이 이런 백그라운드 어떤 스펙트라들을 만들어서 시그널을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블랭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제거할 수는 없죠. 그렇죠? 이게 이 피어리나 옥시던트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시료 자체에 있는 문제니까. 그렇다고 해서 시료 자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증금속은 빼고 나머지를 똑같이 그러니까 매트릭스에만 해당하는 샘플을 만들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그것도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야. 그렇죠? 이 경우는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여러분 책이 어디 나올 텐데 책에 보면은 241페이지의 오른쪽에 한 중간 정도에 나오는 건가 보다. 아마 예전에 여러분들 책에 그림 8-8이 있어요. 223페이지 한번 잠깐 가보세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칼슘 옥사이드가 나오는데 (223페이지에) 보면은 이게 칼슘 옥사이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인가? 예,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브로드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바륨의 업솔루션 라인이 여기에 있다 그러네. 우리가 시료 안에 바륨을 측정하려고 그러는데 바륨 같은 거 분석하려면 아마 뭐 바닷물이라든가 아니면 강물 이런 데 있는 아마 원소일 것 같은데 그걸 분석하려고 하는데 칼슘은 사실 어디나 대부분 있잖아요. 우리 몸속에도 굉장히 많은 칼슘이 있고 뭐 이런 먹는 음식물, 우유 이런 데도 많이 들어있을 거고 그리고 강물, 바닷물, 토양 이런 데도 굉장히 많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료 안에 여기서 우리가 태우는 시료 안에 바륨이 조금 들어있고 칼슘은 되게 많이 들어있을 거야 일반적으로. 얘를 같이 태우는 거잖아요. 근데 태울 때 바륨은 오토마이즈 되지만 칼슘 같은 경우에는 일부가 이런 하이드록사이드가 생기게 된다면은 바륨 픽은 뭐 조그맣게 있는데 칼슘 옥사이드 때문에 칼슘 옥사이드의 양 때문에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측정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칼슘이 피얼이나 옥시던트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이 매트릭스에 들어있는 거죠. 시료 자체에 들어있는 거고 거기 있는 성분이 어떤 새로운 몰레큘러 스피시스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런 브로드한 스펙트럼이 어떤 백그라운드로서 작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 칼슘 옥사이드는 어떻게 제거한다고 되어 있나? 어떻게 제거한다고 되어 있어요? 아, 이 한글판으로 보면은 페이지가 딱딱 안 맞지? 거기 보면은 241페이지 아래쪽에 쭉 내려가면은
그래서 두 번째 파라그래프 바로 위정해. The higher, 아니 그러니까 but the effect is easily eliminated by substituting nitrous oxide for air as the oxidant. The higher temperature of the nitrous oxide flame decompose the calcium oxide and eliminate the absorption band. 예전에 우리가 이제 fuel하고 oxidant 얘기할 때 공기를 쓰는 경우도 있고, 그거보다 좀 더 온도를 올리려면은 산소를 쓴다 그랬죠. 공기에서는 산소가 20%밖에 없는데 100% 산소를 쓰기도 하고, 그거보다 더 온도를 올려서 좀 더 강력한 그 화력을 만들려면은 나이트러스 옥사이드를 쓴다고 그랬죠. 예? N2O. 그래서 N2O 같은 걸 해가지고선 이 퓨얼을 더 높은 온도에서 태우면은 플레임의 템퍼레처를 더 올리면은 얘가 다시 디컴포즈 되는 거예요. 이게 분해가 돼버리고 이 픽이 없어져 버리겠죠. 그러면 이제 원래의 바륨의 픽만 관찰할 수 있겠지. 그래서 많은 경우 이런 인터피어런스들은 이렇게 만약 그 원인이 그냥 퓨얼의 뭐 불완전 연소에서 일어나는 거다라면 블랭크로 사용해 가지고선 보정을 해주든가, 매트릭스에서 생기는 거라면은 그 매트릭스 이펙트의 원인을 잘 파악해서 그 성분을 제거해 줄 수 있는 뭐 온도를 변화시켜 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 더 얘기되는구나.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 픽들이 업솔션에 대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인터피어런스가 다른 분자들의 흡수에 의한 인터피어런스였죠. 근데 한 가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거가, 이런 컨버스천 프로덕트라든가 매트릭스 펙트 같은 거가 업솔번스 픽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또 어떤 경우에는 스캐터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요 안에 어떤 성분이 있을까? 옥사이드가 형성되는 성분들. 책에 보면은 뭐 지르코늄이나 타이타늄이나 텅스텐 같이 들어있는 성분 중에 지르코늄, 뭐 Ti 아니면 텅스텐. 이런 타이타늄은 산화가 되면 뭐가 만들어지지? TiO2가 만들어지겠죠. 뭐 지르코늄 옥사이드, 뭐 텅스텐 옥사이드,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질 텐데, 이러한 산화물들은 사실 2000도, 3000도에 뭐 아까 칼슘 하이드록사이드 같은 경우에는 온도를 뭐 한 3000도 정도, 2000도, 한 7, 800도 올려지면 분해가 되는데, 얘네들은 그 정도라도 분해가 안 돼요. 얘네들은 리프랙토리라고 해서, 그러니까 그 타지 않는 물질들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온도에서 얘네들은 분해가 안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점점 입자가 어느 정도 커지게 되면은 업솔션이 우리가 원하는 그 파장에서 업솔션이 없다고 하더라도 산란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산란은 뭐에 비례하나? 일단 빛의 산란은, 빛이 산란되는 거는 빛의 파장이랑 상관이 있죠. 우리가 500나노미터짜리 빛이, 그러니까 뭐 레이저가 532나노미터다. 그러면은 그 빛은 이 사이클이 자기랑 비슷한 크기의 입자랑 붙이게 되면은 굉장히 산란의 정도가 커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산란 정도는 그 빛의 파장이랑 그리고 이에 충돌하는 입자의 크기랑 굉장히 관련이 돼요. 근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파장들이 다 가시광선들이잖아. 한 400, 500, 600 이런 정도니까, 만약에 이런 입자들이 수백 나노 이상 정도로 크게 커지게 된다면, 굉장히 적을 때는 산란이라는 효과가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수백 나노 정도 커지게 된다면은 갑자기 큰 산란 빛이 보이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은
산란되는 빛이 디텍터에 들어와서 뭐 이런 인터페런스가 아니라 그 산란된 빛이 디텍터로 들어와서 이 PM 튜브에서의 시그널을 더 이제 크게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그런 부분도 있을 거고, 또 한 가지는 아까 말했던 뭐 혈액이라든가 이런 유기물이 많이 들어 있는 그런 시료.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되면 뭐가 나오나? 유기물이 불완전연소 되면 너무 이산화탄소는 이제 완전 연소가 되면 나. 일산화탄소. 그건 살짝 불완전 연소가 된 거고, 아주 연소가 잘 안 된 거. 여러분들 요즘 버스는 많이 좀 트럭 같은 거 보면은 꽁문에서 일산화탄소가 나온다고 문제가 되나? 아니면 다른 게 뭐 있나? 트럭이나 공장 굴뚝에서 굉장히 불완전 연소가 일어나면 검은 연기가 나오죠. 검은 연기는 뭐야? 일종의 그 탄소 덩어리지. 그러니까 불완전 연소가 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고분자. 맞췄는데 내가 못 들었던 거야? 그래서 굉장히 유기물 같은 게 시료 안에 매트릭스 안에 되게 많게 되면은 그게 또 불완전 연소가 될 수 있고, 불완전 연소가 된 거가 마치 작은 그 파티클, 그러니까 숯덩어리처럼 있게 되고, 그러면 그게 뭐 수백 나노 아니면 수 마이크론까지 커진 뭐 트럭이나 그 이런 데서 불완전 연소가 되면 아주 검은 연기가 나오는 거는 그게 우리 눈에 보일 정도로 굉장히 크니까 아마 마이크론까지도 갈 거예요. 그런 입자들이 불꽃 안에 있다 그러면은 들어오는 빛을 산란시켜 버리겠죠. 그러면 일단 I0도 시료한테 갈 수 있는 I0도 줄여줄 거고, 그리고 또 산란된 빛 중에 일부가 또 디텍터에 가서 원래 우리가 원하는 시그널이 아닌 다른 그 인터피어런스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업설번스에 의한 인터피어런스도 있고 스캐터링에 의한 인터피어런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히 연료나 아니면 억시던트의 문제에 의한 컨버션 프로덕트일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매트릭스에 들어가 있는 성분들 때문에 이 업솔번스나 스캐터링이 커져가지고선 이런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를 만들어주기도 해요. 그럼 이런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가 있으면은 얘네들을 어떻게 제거하느냐? 물론 이렇게 블랭크로 찍어주고 뭐 스탠다드 어디션을 하고 뭐 그런 방법들도 있는데, 어떤 장비 자체에서 그 백그라운드를 보정해 줄 수 있는 방법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책에 242페이지 정도에 있네. 그래서 요거는 그 중에 첫 번째 건데, 두 번째 거구나 저거는. 그래서 봅시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커렉션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원하는 픽은 이건데 뒤에 다른 것 때문에 이런 매트릭스이든 아니면 다른 원인 때문에 이런 백그라운드가 있다. 그럼 이 백그라운드를 어떻게 그 기기 장치 자체에서 제거해 주느냐? 이것이 이제 보통 어토믹 업솔루션 인스트루먼트 안에서 백그라운드 커렉션 메소드로 들어가는 방법들인데, 첫 번째가 나와 있는 게 어디 있어요? 투라인 커렉션 메소드라는 게 있고, 이거는 우리가 그 라이소스를 보면은 예전 그림을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런 헐로우 캐소드 램프 같은 거 가지고선 라이소스를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건 사실 요거였었죠. 요 픽에 대한 것을 보기 위해서. 근데 소디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다양한
에미션 라인들이 있잖아. 그렇죠? 마그네슘도 굉장히 다양한 에미션 라인이 있고. 그러니까 이 소스 중에서 그리고 이제 만약에 요 라이 소스 그러니까 홀로 캐소드 램프 안에 믹스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 안에 다른 임퓨리티가 있어서 요 픽 말고 요 옆에 소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뭐 마그네슘이라든가 다른 성분에 의해 나오는 픽이 하나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거는 소듐에 의해서 나오는 에미션이 아니기 때문에 소듐에 의해서 업소루션이 되지도 않죠.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두 개 주변에 그 하나는 그러니까 에미션 라인에 그러니까 소스에 하나는 소위 샘플에 의해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업솔션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다른 픽 하나는 시료에 뭐 아까 예를 들면 뭐 소듐 같은 거에 의해서 흡수가 안 되는 어떻게 보면은 레퍼런스 소스 그러니까 라인 같은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소스를 이런 두 개의 라인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 두 개의 라인 중에 하나는 원래 의도했던 그 성분에 의해서 흡수가 일어나는 그런 픽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시료에 의해서 그 원소 그 우리가 보고자 하는 원소에 의해서 흡수가 전혀 안 일어나는 거 한다면은 시료를 그러니까 플레임을 통과하고 나서 얘는 흡수가 되겠지만 얘는 원래의 시료로 그대로 있어야 되겠죠. 만약에 아까 저런 매트릭스 이펙트라든가 저런 뭐 컨버션 프로덕트에 의한 이런 백그라운드가 전혀 없다면 근데 저런 게 만약에 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색깔을 다른 얘도 이렇게 줄어들겠지만은 이 두 번째 픽도 다른 매트릭스 이펙트 때문에 여기 주변에 있는 뭐 몰레큘러 업솔션에 의한 픽 때문에 줄어들겠죠. 여기서 줄어든 거는 소위 백그라운드 때문에 줄어든 걸 것일 거고 여기서 줄어든 것은 여기서 줄어든 거는 백그라운드에 의해서만 줄어든 걸 거고 여기서는 백그라운드에 의한 그 줄어든 거하고 그리고 샘플에 의해서 줄어든 거 두 가지가 합쳐져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런 안에 레퍼런스 소스가 하나 더 있으면은 쉽게 소위 백그라운드에 대한 커렉션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게 투 라인 커렉션 메소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그 개념적으로는 굉장히 심플하고 편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러한 그 레퍼런스 픽이 우리가 분석하려고 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딱딱 다 읽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좋긴 한데 많은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있는 게 아까 그림에서 보여줬던 듀티리움 램프 컨티니엄 소스 백그라운드 커렉션인데 이 경우에는 이 투 라인, 그러니까 레퍼런스로 하나의 라인 소스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고 컨티니엄 소스 백그라운드 커렉션은 이런 라인 소스를 찾기가 이렇게 모든 엘리먼트에서 찾기가 쉽지 않으니까 공통적인 걸로 컨티니엄 소스인 주로 D2 램프, 듀티리움 램프를 가지고선 이런 역할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보시면은 우리가 원래 쓰는 캐소드 램프, 홀로 캐소드 램프 HCl은 여기서 이렇게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 번 이용한 걸 봤겠지만 차퍼를 이용해서 차퍼가 열려 있을 때는 듀티리움 램프가 갈 거고 차퍼가 거울 형태로 있을 때는 이 소스가 들어가서 번갈아 가면서 듀티리움 램프 소스하고 그 다음에 홀로 캐소드 램프 소스가 들어가서 시료에서 특히 이제 여기 이건 일렉트로 서멀 어토마이저에서 많이 사용되는데
시료에서 흡수가 되는 거는, 그러니까 시료 플러스 백그라운드에서 흡수되는 거는 요 홀로우 캐소드 램프에서 갈 때 보시면은 듀티륨 램프는 빛의 파장 영역이 어디예요? 기억나나? 듀티륨 램프는 좀 크게 얘기해봐. 자외선, 맞아요. 듀티륨 램프가 UV 비접을 해서 그 자외선 쪽을 담당하잖아. 그래서 보통 어토믹 업소레이션 할 때 쓰는 파장들이 가시광선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듀티륨 램프를 가지고 자외선 영역을 컨티뉴엄 소스를 쓰게 된다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시료가 이 파장대를 흡수하는 거는 별로 없는, 그러니까 어토믹 업솔션 라인이. 그 대신에 이 자외선 영역에서도 아까 보여줬던 이런 컨버션 프로덕트라든가 매트릭스 성분들이 어떤 변해가 생기는 이런 브로드한 라인들은 자외선 영역까지도 이 D2 소스에 해당하는 이쪽 영역까지도 좀 이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코렉션을 D2 램프를 가지고선 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백그라운드가 얼마큼이나 흡수되는 거를 D2 램프 요 자외선 영역에서의 업소레이션이 얼마나 줄어드나 이걸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컨티뉴엄 소스 백그라운드 코렉션은 듀티륨 램프를 쓴다는 거, 그 다음에 투 라인 소스 코렉션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다른 그 라인 에미션을 사용한다는 거, 이것을 잘 기억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1시간 정도 되니까 또 졸려오시겠네. 근데 어떡하나? 또 오늘의 또 하이라이트가 여기 나타나네. 그림만 봐도 복잡해 보이는 G만 코렉션, 백그라운드 코렉션 by G만 이펙트. 세 번째가 이름부터도 벌써 생소한 G만 이펙트 베이스드 백그라운드 코렉션이라고 해요. 일단 그러면 G만 이펙트가 뭔지를 알아야 되겠죠. G만 이펙트가 이전에 몇 번 얘기를 하려다가 얘기를 안 한 부분이야. 언제 있었나? 우리가 오늘도 간단히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픽 브로드닝 지난주에 배울 때 언설틴티, 도플러, 프레서 얘기하고 마그네틱이나 일렉트릭 필드가 있을 때 브로드닝이 일어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나중에 배우자. 뭐 이렇게 끝냈죠. 이 부분에서 특히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이펙트가 G만 이펙트예요. 그러니까 원자가 어떤 아주 센 자기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안에서 업솔루션이 그냥 하나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개로 분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레졸루션이 충분하지 않으면은 이제 브로드된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원자의 형태에 따라서 다양하게 관찰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게 홀로우 캐소드 HCl이고 그 다음에 이게 그래파이트 포네이스니까 일렉트로서멀 어토마이저죠. 요 안에 샘플을 집어넣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석이 있는 거야. 굉장히 센 자석이. 그리고 이 자석이 있을 때는 원래는 여기 성분이랑 여기 성분이랑 같은 성분일 테니까 같은 위치에서 픽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픽이 하나만 있잖아요. 근데 이 자기장 하에서는 픽이 양옆에 두 개가 더 생긴 거야. 그리고 책에서 얘기하기로는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다. 가운데 파이는 가운데 있고 시그마 플러스 시그마 마이너스로 해서 픽 세 개로 이렇게 스플리팅 되는 거가 있는데 이게 제일 간단한 경우고 대부분의 경우는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픽 스플리팅, 픽 브로드닝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용하는 거는 요 G만 이펙트,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줬을 때 픽이 스플리팅이 되고 그리고 이 경우에
여기 이게 파이냐 아니면 시그마 플러스냐 시그마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이 업솔루션 특성이 굉장히 독특해, 그러니까 아주 특징적이 돼요. 그게 어떤 얘기냐면은 여기에서 요 가운데 사실 요 파이가 여기 들어오는 빛하고 같은 위치에 있는데 요 파이 업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그 빛의 폴라리제이션, 빛이 원래 빛은 모든 방향으로 이 사인파가 왔다 갔다 하는데 위아래도 갔다 하고 좌우 아니면 뭐 10도, 20도, 360도 돌아가면서 폴라라이제이션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다가 이 디만 임팩트를 이용한 코렉션을 할 때는 이 앞에다가 폴라라이저를 넣게 돼요. 그래서 뭐 편광이죠. 편광기를 넣게 되면은 빛이 지금 여기서는 두 개만 고르는 거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빛하고 좌우로 왔다 갔다 하는 빛하고. 그래서 이 두 개의 빛을 보내주고 이 경우에 어디 있나? 그 시료에서 요 파이 같은 경우에는 어디 있어요? 요 패러럴한 빛은 흡수를 하고 여기 있는 요 패러럴한 빛은 흡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그러니까 퍼펜디큘러 그러니까 수직으로 되어 있는 이 평면에 대해서 수직으로 되어 있는 빛은 흡수를 안 해요. 그러니까 요게 그 마그네타이제이션에서 지만 이펙트로 스플리팅을 하고 그 다음에 편광화된 두 가지 종류의 빛을 우리가 이제 펄스를 넣어주는 거죠. 수직한 빛, 그 다음에 그러니까 평행한 빛 두 개를 번갈아서 넣어주면서 요때하고 업솔션이 어떻게 변하나. 근데 우리가 시료가 지만 이펙트에서 이렇게 스플리팅이 돼 있고 요 파이 컴포넌트는 요 형태의 그러니까 요 형태의 빛만 흡수하니까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는 백그라운드 흡수하는 거에다가 어토믹 업솔루션인데 여기서는 백그라운드가 흡수한 것만 여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저쪽에서 전에 코렉션 메소드에서 나타난 그런 방법과 비슷하게 한 번은 백그라운드에 의한 흡수를 측정하고 한 번은 백그라운드 플러스 샘플의 흡수를 측정하게 되니까 이 차이를 가지고 샘플만의 업솔루션이 얼마큼이다 라는 것을 계산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업솔루션을 측정하면 되는 걸 거고. 너무 쉬운가? 이게 아마 오늘 배우는 것 중에는 좀 제일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거일 수 있는데 그 책을 잘 읽어보면은 일단 몇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돼요. 지만 이펙트라는 거가 그 오토마이제이션하는 일렉트로서멀 오토마이저 요 부위에다가 마그넷을 넣어서 자기장 하에서 픽을 여러 가지의 컴포넌트로 그러니까 스플리팅을 시키는 거고 이렇게 했을 때 장점이 요 가운데에 있는 요 파이 컴포넌트 같은 경우 빛의 폴라리제이션 방향에 따라서 흡수를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특성을 이용해서 요 앞에서 폴라라이저를 계속 90도씩 로테이션 시켜주게 되면은 우리가 빛을 뭐 평행한 빛하고 수직한 방향의 두 가지 다른 형태의 빛을 펄스 형태로 시료한테 보내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시료가 요 빛은 흡수하는데 요 빛은 흡수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이거나 상관없이 다 흡수를 할 테니까 이 처음에는 백그라운드에 의한 흡수만 있는 거고 두 번째 오는 요 빛에서는 백그라운드 플러스 샘플의 업솔루션에 의한 픽이 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거 두 개의 차이를 이용해서 샘플의 컨트리뷰션이 얼마큼이 되는 거다. 그리고 백그라운드는 제거를 해버릴 수 있는 거고 이런 게 지만 이펙트를 이용한 백그라운드 코렉션 메소드입니다. 그 다음에 소스 셀프 리버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할 때 좀 더 얘기할 것 같고 아직 끝난 건 아니야. 있다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케미컬 인터피어런스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이제 시료 용액이 있고 뭐 이 위에 시료를 뭐 빨아들여서 여기서 막 태워서 램프가 있고 뭐 결국은 이쪽에 뭐 이런 간단한 구조를 생각할 수 있는데 아까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 얘기할 때 우리가 뭐 바륨을 측정하고 싶은데 여기에 칼슘이 많이 있다. 그래서 칼슘이 올라가면서 이 안에서 칼슘 하이드록사이드가 만들어진다든가 그러면은 칼슘 하이드록사이드의 스펙트럼이 바륨의 스펙트럼이랑 겹치면서 어떤 에러를 만들어준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뭐 칼슘이 아니라 뭐 타이타늄 같은 게 있으면은 또 이게 올라가면서 이 안에서 불완전 연소가 되거나 아니면 산화가 너무 돼서 입자가 되면 스캐터링이 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런 거 말고도 만약 이 안에 설퍼라든가 설페이트라든가 아니면 파스페이트라든가 이런 게 있고, 이번엔 칼슘을 분석한다고 생각을 합시다. 칼슘을 분석하려고 했는데 이 시료 안에 설페이트나 파스페이트 같은 게 같이 막 들어가 있어요. 아니면은 뭐 설퍼나 그냥 포스포러스가 들어있다든가. 그러면은 얘네들이 이 안에서도 그렇고 여기 올라가서 그러니까 옥시데이션이 되겠죠. 근데 칼슘은 만약에 칼슘이 이온으로 있다고 해봐. 칼슘하고 뭐 설페이트나 포스페이트가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 우리 뼈가 뭐로 돼 있지? 응? 뼈가 뭐로 돼 있어? 칼슘 포스페이트로 돼 있죠. 그리고 칼슘 설페이트, 포스페이트 막 이런 것들은 굉장히 그러니까 뭐라 하나 용해도 상수가 낮은 거지. 침전이 잘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로우 볼레틸리티라는 거가 이 불꽃에 올라가서 이게 칼슘이 원자화가 되는데 얘네들 사이의 반응 때문에 원자화가 안 되고 그냥 뭐 칼슘 포스페이트, 칼슘 설페이트 이런 컴파운드로 돼서 뭐 중간에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불꽃 안에서의 아니면 이 시료에서의 화학 반응에 의해서 실제로 들어있는 양보다 오토마이즈 된 양이 훨씬 적어지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케미컬 인터피어런스예요. 그리고 뭐 다른 사례 나온 거가 이라든가 아니면 사실 이 불꽃 안에서 수천도, 3천도, 2천도 이렇게 되는 불꽃 안에서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지 다 이해는 잘 못해요. 우리가 그냥 대략적으로 산화가 일어난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어떤 분자로 돼 있던 거가 분해가 되는 오토마이즈가 된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해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나? 그리고 이제 원자가 된 다음에 원자가 더 그 열을 받으면 이제 이온화가 될 수도 있겠죠. 에너지를 더 받으면은 그런 반응들이 이 불꽃 안에서도 어떤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치는 거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디소시에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떤 옥사이드 형태로 있는 거가 이게 한쪽으로만 가버리고 확실히 다 가버리면 모르겠지만은 이 메탈 옥사이드 형태로 있는 거나 그리고 이게 분해가 돼서 메탈하고 옥시젠으로 다시 있는 거나 요 사이에 평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면은 뭐 이쪽 성분에 뭐가 있는지 아니면 산소 양이 얼마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 평형에 영향을 미쳐 가지고선 결국은 우리가 측정하고자 하는 오토마이즈 되어 있는 요 M이라는 성분에 대한 양을 바꿔주겠죠. 그러면 시그널에서 플럭추에이션이 생길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아이오나이제이션 같은 경우는 좀 더 심각한 게 아까 뭐 소디움, 마그네슘 이런 것들 원자화까지 잘 시켰다고 해요. 근데 원자화가 된 다음에 이온화가 되면 맨
그러니까 우리 챕터 7인가? 하여튼 이 옵티컬 어토믹 스펙트로미터 처음 할 때 우리가 에너지 다이어그램 배웠죠? 거기서 예로 든 게 소디움, 그 다음에 마그네슘, 어톰하고 아이온. 근데 마그네슘 여러분들 기억나는 걸로 마그네슘 어톰이랑 마그네슘 이온이랑 같은 스펙트럼을 가지나? 에너지 다이어그램 전혀 달랐지. 전자가 하나가 떨어지는 것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마그네슘이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더 에너지를 받아서 뭐 이온화가 된다. 이러한 반응이 불꽃 안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어떤 화학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우리가 지금 측정한 거는 아마 에너지를 마그네슘 원자의 어떤 특정한 픽의 그 에너지를 튜닝을 해놓고서 그것만 측정하고 있을 텐데 얘가 이온화가 돼버리면은 실제로는 이온으로 있든 원자로 있든 총 마그네슘의 양은 똑같을 텐데 이온화 반응이 이쪽 평형이 이쪽으로 더 이동한다면은 우리가 측정하는 측정값은 훨씬 적게 나오겠죠. 그리고 만약에 이 안에 일반 학들이 전자가 더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전자가 더 들어간다는 얘기는 다른 알칼리 메탈, 소듐 같은 게 들어가서 얘가 더 이온화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은 어떤 다른 성분이 뭐 소듐이 들어가서 이온화가 돼도 전자가 많아지겠죠. 여러분들 일반 화학 때 배우는 평형 상태에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증가했어. 그럼 무슨 법칙에 의해서? 르 샤틀리에 의해서 평형이 이동하겠지. 그러니까 다른 성분, 매트릭스 안에 다른 이온화가 잘 되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얘네들이 전자를 많이 공급하면은 이 평형이 또 이쪽으로 이동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그 평소에 그 매트릭스가 없을 때에 비해서 이 마그네슘 원자의 비율은 더 많아지겠죠. 그러면은 같은 샘플, 같은 양의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것을 측정했는데 매트릭스가 다르기 때문에 측정값이 더 높이 나오기도 할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일종의 이제 케미컬 인터피어런스예요. 그래서 이걸 사실 다 고려하기는 쉽지 않은데 일단 그런 이펙트가 있다는 거는 알아둬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그 이펙트가 특히 심한 데가 어디에서 저런 아이오나이제이션 그 이퀄리브리엄에 대한 이펙트가 제일 큰 거가 주기율표상에서 보면 어떤 원소일까? 좀 전에 내가 예를 들었듯이 알칼리 금속, 뭐 알칼리 토금속 주기율표에서 맨 이쪽에 있는 애들 이온화가 잘 되는 애들이겠죠. 여러분들 책에 246페이지 보면은 테이블 9-2가 있고 9-2에 Degree of Ionization of Metals at Flame Temperature라고 되어 있는데 뭐 세슘, 루비디움, 포타슘, 소디움, 그 다음에 뭐 리튬, 바리움 중중 요 그 잘 이온화가 될 만한 원소들이 쭉 나와 있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아이오나이제이션 포텐셜 값이 있고 그 다음에 2000도 K하고 3500도 K하고 얼마만큼 이온화 되느냐가 비교가 돼 있어. 그러면 2000도하고 3500도하고 비교하면은 온도가 1500도 올라가니까 얼마나 변했어요? 만약에 소듐인 경우에는 2000K에서는 0.0003이었는데 근데 3500K에서는 0.26이네. 몇 배야? 거의 1000배 가까이 한 8,900배 정도 증가하죠. 이온화가. 그런다는 얘기는 이온화가 많이 되면은 어톰으로 있는 거는 적어진다는 거니까 그 시간이 훨씬 줄어들 거야. 그리고 온도의 이펙트도 있고 또 그 옆에 보면 압력의 이펙트도 있네요. 압력이 12-4승 ATM인 경우하고 10-6승인 경우. 그래서 같은 소듐을 가지고 보면은 0.0003에서 여기 0.003이네. 그러니까 같은 온도인데 압력이 100배 정도 낮아지니까 이온화가 어디 있어요? 한 10배 정도 또 증가했네요. 그러니까 이런 온도와 압력이 이펙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정량 분석할 때는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 책에 보면은
요게 그 케이스인데 요거는 스트론튬을 분석하는 거예요. 스트론튬을 같은 양이 들어있는 것들을 실을 가지고 하는데 그 안에 포타슘이 25,000 마이크로그램 퍼 밀리리터가 있는 거하고 포타슘이 아예 없는 거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그러니까 포타슘이 얼마큼 있느냐에 따라서 뭐 측정값이 업솔번스가 다 몇 배가 차이나 0.2하고 뭐 0.7 정도까지 하니까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모르고 분석을 하면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러니까 요게 좀 전에 얘기했던 뭐 마그네슘 이온이 있는데 다른 소스에서 전자를 더 공급해 주면은 평형이 이동해서 마그네슘 이온을 줄여주고 마그네슘 원자를 많게 해주는 이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죠. 그게 요 케이스예요. 스트론튬이 그냥 매트릭스에 아무것도 없을 때는 이온화가 상당히 되기 때문에 그 포타슘이 제로일 때는 이 정도의 업솔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텀으로 있는 원자로 있는 스트론튬이 굉장히 비율이 적은 거지. 근데 그냥 요거 대신 마그네슘 대신에 여기다가 포타슘을 넣어주면은 포타슘하고 스트론튬하고 어떤 게 더 이온화가 잘 되나? 좀 전에 그 테이블 보면은 스트론튬이 뭐 0.001이면은 포타슘은 0.003이니까 한 30배 정도는 더 이온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온화가 잘 되니까 전자를 공급할 거고, 그리고 전자가 많아지니까 평형이 이렇게 이동해서 포타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스트론튬 이온으로 있는 거가 스트론튬 원자로 변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일부러 포타슘을 넣어주게 되면은 그 스트론튬의 이온화를 막아주는 그런 효과가 돼요. 막아주고 그 대신에 그 스트론튬 어톰의 시그널이 점점 커지는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책의 246페이지 한 오른쪽에 중간쯤에 보면은 이탈릭체로 써 있는 게 있어요. Ionization suppressor. 이거는 which provide a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of electrons to the flame. 그러니까 여기서 포타슘이 전자를 그 불꽃 안에 공급을 시켜줘서 스트론튬이 이온화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거죠. 압박해주는 거죠. 그래서 스트론튬의 시그널이 포타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일부러 써주는 경우에는 이건 아이오나이제이션 서프레서라고 얘기를 하고 분석할 때 많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꽃 안에서의 다양한 화학 반응에 의해서 시그널이 변하는 이런 케미컬 인터피어런스, 그 다음에 이런 뭐 새로 생성된 화합물이 어떤 그 우리가 원하는 픽 주변에 다른 백그라운드 스펙트럼을 만들어줘서 간섭 현상이 일어나는 스펙트럴 인터피어런스 같은 게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최소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코렉션 메소드들이 있는데, 보통은 그 안에서 백그라운드하고 샘플의 시그널이 같이 나오니까 백그라운드 시그널만 따로 세퍼레이션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투 라인 코렉션 메소드도 있었고, 컨티뉴엄 소스, 그 다음에 지만 이펙트를 이용한 백그라운드 코렉션 메소드들이 있다. 그리고 좀 전에 얘기했던 아이오나이제이션 같은 거는 아이오나이제이션 서프레이서 같은 걸 사용해 가지고선 케미칼을 이용해서 이런 이온화 효과를 최소화해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 챕터 9장이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고, 맨 마지막에 하나가 그림이 더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이 다음 챕터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전체적으로 비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토믹 업솔션 플레임으로 어토마이즈 했을 때, 어토믹 업솔션 일렉트로 서멀로 어토마이즈 했을 때, 그 다음에
어토믹 에미션인데 이게 이제 불꽃으로 했을 때 어토믹 에미션인데 ICP로 했을 때, 그다음에 어토믹 플로레센스인데 플레임으로 할 때. 근데 뭐 대략 패턴을 보면은 숫자가 제일 작은 게 어떤 거야? 공이 많은 게 얘가 제일 많죠. 0. 이게 ppm인가? 단위가?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면은 ppm이에요. ppb예요. C마스 9승이고 1ml 1g이니까 ppb인 것 같다. ppb인데 이건 뭐야? 0.0 ppb도 아니고 이건 ppt 서브 ppt로 떨어지는 거네요. 그 다음에 대부분이 다 ppt 레벨이죠. ICP AES로 쓰면은. 그렇죠? 그리고 어토믹 업솔루션을 쓸 때는 예전에 장단점 비교하면서 얘기했던 것처럼 일렉트로서멀로 하면은 플레임으로 할 때보다 뭐 한 5도가 2오도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아. 1오도나 2오도. 1ppb였으면은 이제 0.25, 1에서 0.01. 그러니까 훨씬 더 낮은, 그러니까 훨씬 더 센시티브한 메소드가 되죠. 그리고 같은 어토믹 에미션인데 ICP로 하면은 온도가 한 6,000도 정도 될 거고 플레임을 하면 한 2,000도, 2,500도 정도 될 텐데 그 온도 차이가 이 센시티비티를 이만큼 차이 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같은 플레임이라면은 어토믹 업솔루션을 쓰는 게 어토믹 에미션을 쓰는 것보다 장점이 많이 있죠. 센시티비티 면에서. 그리고 근데 굉장히 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머큐리가 굉장히 안 좋네. 아스닉 200 ppb 거의 ppm 정도까지 센시티비티가 떨어지는 거니까 그거 같은 경우 어떻게 분석할 것이냐 이런 것도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어토믹 스펙트로메트리에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 다양한 오토마이제이션 메소드들에서 다양한 성분들에 대해서 얼마 정도의 센시티비티를 가지는지 대략적인 감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어느 조건에 좋다, 그리고 그게 왜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